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원샷 경선, 그래서 깜깜이 경선. 경보가 울리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과하게 한다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그렇게 좀 식상하면 원래 양념을 많이 넣어서 당이 깨질지도 모른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누가 대표가 되느냐. 1등 누가 할까요? 감, 느낌,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는 후보가 1위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토크 돌직구 시간입니다. 2월 8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정치부 이유지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복잡합니다. 일단 대표 1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네. 최고위원 5명을 뽑습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국민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 각각 그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에 대해서 1인 2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선거인단 중에 45%를 차지하고요. 전국에 1만 5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25만 명이고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25만 명은 ARS를 통해서 전화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당원 10%는 각 샘플 1000명씩을 뽑아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요. 또 일반 국민 15%각 샘플 1000명씩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네. 대의원들은 현장에 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장 투표. 권리당원들은 언제 투표를 합니까? 2월 4일부터 6일까지 ALS가 돌아갑니다. 사전 투표는 일종의. 사전 투표를 하면 결과가 공개가 되나요? 아니죠. 전당대회 날 같이 합산해서 공개가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판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관심은 누가 대표가 되느냐 여기 쏠려 있을 네. 텐데요. 각 캠프에서 우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전당대회가 특히 판세를 전망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왜 그렇죠? 예전에는 그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계속 그 개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디서 지금 힘이 붙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강세다, 약세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그 현장에서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옛날에 이제 야당의 전당대회가 그렇게 역동성, 뭐 제주에서 누가 1위 했다가 갑자기 3위로 쳐지고 갑자기 광주에서 딱 1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흥미를 돋구는 요소였는데 이번에는 원샷 경선, 그래서 깜깜이 경선, 판세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는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측면에서 좀 실패한 것 같으네요. 흥행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각 캠프의 판세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서 많이 지지세를 회복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얻고 있다. 이렇게 원래는 좀 밀리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초반에 그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결심할 때 여러 가지 그 고민했던 쟁점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나갈 경우 너무 계파 갈등 격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대의원들, 권리당원들에서 상당히 밀렸다고 해요. 상당히 밀렸다는 것도 이제 어느 수준인가가 얘기가 되는데 혹시 엄살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엄살 떨고 있지 않는 걸로 보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네. 시작했을 때만 해도 12월 말 중순만 해도 대의원에서 한 10%포인트 정도로 박지원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에서 마음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앞서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일반 국민에서는 여론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렇죠. 후보가? 대선 후보를 지냈고 예. 그리고 개인의 어떤 호감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다 합쳐서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근데 그게 또 복잡한 것이 처음에 애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남에서 고전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재인 네. 후보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1등이라고 보고 있죠. 자신들이 지금 앞서 있다. 네. 자, 박지원 후보 좀 어떻습니까? 박지원 후보처럼 이렇게 열심히 또 대표 선거를 일찍부터 준비하신 분이 없었어요. 1년 전부터 치밀하게 플랜을 짜서 예. 다니셨는데요. 약간의 그 좀 경보가 울리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며칠 전부터 보내오던 여러 가지 그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네. 좀 뜸하게 됐어요. 그 보통 기자실이라든가 의원들 사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등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결과를 별로 이제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한테 있고, 보내주지 않는다? 네네.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일부러 뭔가 그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지자들한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자, 이인영 후보는 자체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 말로 하던데요. 어제 이인영 후보를 돕고 있는 한 의원을 만났는데 네. 이제 3파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위 가능성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고 있다, 그런 예, 뜻이겠네요. 실제로 이 합동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인영 후보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연설들을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마음이 돌아설 여지도 있지 않은가. 어쨌든 이인영 후보가 2위가 된다면 빅2 구도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역동적인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각진영의 이제 분석은 그렇고요. 임석규 기자도 이 정당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해서 이제 잘 아는 편인데요. 객관적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누가 좀 앞서 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다.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워낙 이제 판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이제 감, 뭐 현장도 저는 자주 못 가지만 느낌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별 이변은 없지 않을까. 이변은 이게 없다.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감으로는 그런 건데 임석규 기자가 감이나 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보니까 이제 박지원 후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어쨌든 상대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호남의 얼굴이 대표가 되는 순간 전국 정당화는 어렵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인영 후보 세대 교체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펼치고 있지만 그 1위로 도약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이 순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초반에 네거티브가 예상 밖으로 상당히 강하게 벌어지면서 지금 언론에서 좀 비난하는 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박지원 후보 쪽이 좀 가장 네거티브를 네. 강하게 한다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15일 광주에서 첫 3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네. 제가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초반부터 시작해서 박지원 후보가 맹렬하게 쏟아붓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도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더라고요. 처음에 초반의 네거티브의 내용은 대선 핵심이 패배 뭘까요, 책임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당신왜 졌느냐? 그런 그렇죠. 얘기. 그게 졌는데 왜 또 있었는데 나왔느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요약하자면 꽉 먹고 알 먹고론. 너는 왜 그 당권에도 도전하고 대권에도 지금 관심 있느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지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16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임기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되면 문재인 후보도 박지원 네.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역시 그 일종의 네거티브 같은 걸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 네. 내용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 양에 비해서는 그 박지원 후보가 많은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한 순간 깜짝 놀라는 그런 예, 사람들의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경륜이 있으신 분이다. 박지원 후보는 정말 그런 뛰어난 영향이 있으신 분인데 이전까지의 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보자면 당을 장악하는 것이 오히려 제왕적 대표가 될 수 있다. 네. 전횡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전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오법에 견주면 굉장히 세게 공격을 그렇죠. 하는 이례적인 편이네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초반부터 네거티브가 벌어질까?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박지원 후보가 이를테면 당선되지 않더라도 표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더라도 예, 지더라도. 전전해야 왜냐면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추격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후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빙으로 추월했다 그러면 이제 박지원 후보는 대표는 안 되지만 당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또 당에서 무시할 수가 없죠. 발언권을. 또 이제 거꾸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여기서 자기가 굉장히 추월을 많이 당하면 자기가 당 대표가 되지만 영향력이 이제 한계를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차를 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면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도 상당히 상처를 입게 돼 있거든요. 임석규 기자의 분석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문재인 후보는 사실 좀 국민들한테 점잖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부담을 무릅쓰고 네거티브에 이렇게 가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도 느껴져요. 일단 네거티브가 일어나는 이유가 원래 그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그렇게 좀 식상하면 원래 양념을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가치라든가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네거티브가 난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네거티브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네. 한 열흘쯤 전에는 그랬던 것 자기 같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 그 캠프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제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가 있고 저런 네거티브가 있다고 할 때 어쨌든 캠프의 전체적인 기조는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그런 것까지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광주 합동 연설회 끝나고 나서 바로 그 한겨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분을 사귀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좀 화가 났군요. 예, 지금 정서적으로 좀 굉장히 좀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겠다. 아주 치밀한 정교한 전략에 의해서 이전 박지원 후보를 공격해야지 꼭 이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사람이군요. 그렇게 화도 낼 줄 알고요. 사람이 우선이라고 먼저라고. 당내 네거티브가요.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있죠. 당원 후유증도 크게 대의원들끼리는 남죠. 난타전을 펼치고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그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나 정책, 이슈를 둘러싼 전당대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비판의 측면에 있죠. 자, 전당대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놓고도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을 하는 뭐 보수 언론의 논객들도 있고요. 네. 또 박지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뒤로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캠프의 의견보다도 이유정 기자하고 임석구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문재인 의원이 만약 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당이 깨질까요? 비노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추시를 하겠죠. 문재인 당 대표가 포용적이고 화합적이고 가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배제적이고 일방적으로 가느냐 이런 걸 보면서 관망을 하겠는데요. 네. 또 4월 29일 재보선 공천 과정 이런 걸 일단 관망을 하겠지만은 당장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깨진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얘기죠. 전 지금 현재 이 당이 이제 구도가 친노, 비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비노는 사실 여집합이지 않습니까? 네. 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비노의 결집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이제 구심점을 뽑는 그런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타원형 2개 구심점이 있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깨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당장 총선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탈당을 하거나 분당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 국민 모임 등 신당을 추진하는 당 외곽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이제 그 새정치연합 신당을 만드는 동력으로 동료를 할 수 있죠.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친노가 얼굴이 되고 뭐가 변했느냐. 자, 뭐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박지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후보가 되면 이게 친노들이 탈당하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럴 그러진 않아. 다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이제 신당 외곽 쪽에서는 이게 호남당이 돼버렸다. 호남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또 그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셈이죠. 아무튼 당장 당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군요. 자, 이유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게 말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경륜과 네. 재치와 이런 어떤 당 장악력 이런 네. 걸로 어떤 리더십을 세우고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여 공세 같은 것도 훨씬 더 그 잘할 수 있다. 강렬한 선명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임석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간판 그리고 본인은 아무리 70, 80 그 미국에서는 그 정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42년생 이런 것들이 당에 어떤 참신하고 그런 이미지를 주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최고위원들이 지금 8분이 나와서 그중에 5명이 네.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대표에 비해서 사실 언론의 주목을 너무 못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얘기를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지금 8명 중에 네. 일단 이유정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네. 몇 강, 몇 약? 혹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요? 애초에는 3강 구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돌고 있는 이야기는 4강 플러스 알파가 누구누구인지 누구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위원 8명 중에 나오신 분 중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당 주요 당직을 맡아서 많이 얼굴이 알려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 전병헌,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냈던 오영식 의원, 오영식. 사무총장을 맡았던 여수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 예, 이 세 분이 그리고 3강이었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최고위원이야말로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이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많은 응답자들이 이렇다고 해요. 먼저 대표 3인 중에 누굴 지지하십니까? 하고 나서 네. 8명을 이름을 부르려면 끊는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 그래서 전화를 시- 끊어버리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매우 부정확하다, 최고위원들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리 캠프에서 주장을 해도 믿기는 어렵다. 아무튼 그 세 분에다가 네. 또 추가된 네 번째 주자는 최근에 누구죠? 저 당 대표를 주장하는 정청래 의원이 가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명하고 강렬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네.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인지도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군요. 정청래 의원이 올라섰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포인트가 생겼다면 문병호 의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엄청 열심히 지지를 하고 공개적으로 있어요. 지지를 했죠. 예, 네.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만약 이제 문병호 의원이 된다면, 사실 문병호 의원은 당 최고위원 그 등록할 때 사람들이 문병호 의원도 있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다지 크게 준비는 하지 않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또 뭐 어쨌든 예. 이변이 벌어지는 그리고 거네요. 박우섭 그 인천 남구청장 예.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중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네. 그분도 이제 얼마나 선전할지, 기초단체장들이 그런 과반 표를 1인 2표 행사할 때 한 표는 박우섭 청장에게 주고 또 한 표 누구에게 줄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가 자, 임석규 기자 있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예.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제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1인 그렇죠. 2표제는 한 표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계를 하지만 한 표는 관계. 또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준단 네. 말이죠. 그래서 역대 야당 선거에서 보면 1인 2표제는 항상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우선순위 후보로 박우섭 부청장 명분이 있거든요. 그다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좀 당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변이 꼽힐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친노 후보가 없어요. 8명 중에 그렇죠. 친노라고 확실한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노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가느냐 보면은 이모키 후보 같은 경우에도 범친노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또 민평년이라든가 이런 지지 기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또 정청래 후보 역시 마찬가지죠. 현장 연설이 뛰어나고 선동적이기 때문에 이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아직 여기 두 분이 언급 안 한 분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딱 한 분이 유승- 유승희 여성 의원이 있죠. 유승희 후보가 이제 유일한 여성이기 네. 때문에 여성 당원 대의원들의 표를 받으면 또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렇죠. 한 표는 남성에게, 한 표는 여성에게. 예, 네. 그거가 굉장히 멋있죠. 알겠습니다. 자, 1등 누가 할까요? 최고위원 중에? 이제까지의 구도를 보면 사실 전병헌 의원이 유력하다, 전병헌 의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저는 임석규 기자. 전병헌 의원이 1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 누구를? 정세균 조직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지만 1위가 누구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병헌 후보는 한 아닐 것 사람을 같습니다. 뭐 정확히 예측을 저보다 더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선택지가 더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뭐 로또 비슷한 우리가 건데요. 저 이게 내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그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는 박우섭 후보가 1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밝히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다분히 주관적인. 당원이시지 않잖아요. 당원은 아닌데 저는 일반 국민 저는 여론조사에 아니, 올리면 구청장이 한번 네. 최고위원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당 지지율 네. 전망 얘기를 아주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유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되면 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20%에서 30%대로 올라가고, 최근엔 좀 더 수위를 높여서 40%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목표치를 자꾸 높이고 있더군요. 네, 목표치를 높이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제 생각엔, 어떻게 해요? 제 얼마나 생각엔 올라갈까요? 그 컨벤션 효과가 글쎄요, 10%포인트 미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올라가긴 할 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옛날 민주당의 그 과거를 볼 때 어떤 선거를, 그 큰 선거를 앞두기 전에는 당 지지율이 30% 중반을 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이변을 일으키면서, 예를 들면 약소 후보였다가 1등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효과가 크겠지만, 이제까지 계속 1위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후보가 될 경우에 그다지 엄청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오르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19대 총선 이후 치러진 4번의 전당대회 가운데서 가장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현재 가장 낮으니까. 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르긴 할 텐데, 그 이후에는 당의 문제 분란이 이제 나온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약간은 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매우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주간에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국민들이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그 정당을 아예 외면하는 아주 나쁜 효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집권 전략이라든가 정책 노선 같은 가치 논쟁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망을 해왔습니다. 이유지연 기자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